마음과 시간을 내어주셔서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독립연구활동가 심아정이라고 합니다. 제 옆에 계신 나영 선생님은요,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쉐어 대표로 계시고요. 최근에 레즈비언 페미니즘 선언, 반란, 연대, 전복의 현장들이라는 책을 엮고 옮기셨습니다. 많이 읽어주세요. 그리고 다나카 미츠가 쓴 혁명의 여자들에게 엉망인 여성 해방론에 대한 서평을 써주셨는데요. 정말 오늘 토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서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신지영 선생님은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에서 재직하고 계시고요. 단독서로 마이너리티 꼬민을 쓰셨고 동료들과 함께 최근에 난민을 하는 삶이라는 책을 쓰셨죠.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영화랑 관계가 있는 건데요. 동아시아 연대와 무장투쟁 다큐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에 나타난 피해, 가해 관계와 한일 간 프란츠 파농의 폭력론 수용을 중심으로 라고 하는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치고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꼭 찾아서 이 논문을 좀 읽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진은요, 제가 몇 장 안 되는 스티커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오늘의 주제가 아무래도 여성의 시선으로 이 영화를, 그리고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이라는 영화를, 사람들을,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오늘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사이에 그 일본의 정치 사회적인 맥락을 잘 모르고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워낙에 전후 일본의 운동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엘리트 남성들에 의해서 수입되어 왔기 때문에 그 저변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인물들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그리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제가 늑대들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에 걸쳐서 동시대적인 징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갑툭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함께 살아내던 사람들이 보도되는 것처럼 평온하고 아무 일도 없는 사회에 갑자기 폭탄을 던졌다 라는 식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평온하지 않았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 아무렇지 않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트남 반전 평화운동인데요. 이 운동과 함께 가해자의 논리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것은 69년도 5월에 도쿄 신주쿠역 서쪽 출구에서 있었던 포크송 집회예요. 그래서 그 베헤렌이라고 베트남의 평화를 시민연합이라는 모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베헤렌이라고 알고 있는 그 모임이 있는데 사실 오다 마코토가 작가이죠. 65년도에 발족을 해서 해체하는 74년까지 적어도 월 1회 정기 시위를 하고 전국에서 일본 전역에서 반전 시위와 토론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해자의 논리라고 하는 것, 그때 베트남 반전 평화운동과 함께 나왔던 가해자 논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일상 그 자체가 베트남에 대한 가해라는 사실, 거기서 오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베트남에 대해서는 가해자구나, 뭐 이런 식의 인식이 시작된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베트남 반전운동의 가해자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전공투운동 68년도에 마찬가지 시작이 되는데요. 전공투운동의 자기부정의 논리와 쌍을 이루는 형태로 등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자기부정의 논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크게 보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가해성, 나의 원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성찰을 하고 내가 속한 집단을 해체하는 실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자 운동입니다. 그래서 전공투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는 쇠파이프, 강목, 헬멧, 불타는 야스다 강당, 그리고 왠지 비약적인 연합적군의 아사마 산장, 린치 살해 사건,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귀결되는 인식 구조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전공투 초기에 바리케이트 안에서의 자율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도쿄대
그 대학생 엘리트로서의 나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집단이 도쿄 대학을 해체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고, 그리고 그들이 바리케이트 안에서 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을 거부하고 자주적인 자기들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전의도 대표도 없는 그런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직전 민주주의의 실현장, 잠깐이지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기에는 이제 전국 조직이 되었고 수많은 당파가 생겼지요. 여기 보시면 헬멧마다 그 정파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나중에 많은 정파들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전공투에 반일이 있다면, 전공투에 그 자기 부정이 있다면,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의 자기 부정은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의 자기 부정과 전공투의 그것이 어떤 층위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부정은 자기가 서 있는 그런 포지션에 따라 다른 부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의 자기 부정은 반일로 응축이 됩니다. 그래서 전후에 일본이 누렸던 평화와 번영이라고 하는 게 타국민, 특히 식민지, 더 나아가서 일본 안에서의 약자들, 내부 식민지까지 그런 사람들의 희생 위에, 삶의 희생 위에 성립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그리고 천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일본의 총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의 반일. 그래서 이런 것들 속에서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의 자기 부정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공투가 실패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실패하지 않은 운동은 없습니다. 언젠가 끝나게 마련이지요. 사실은 자생력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전공투가 끝나면서 해체되면서 거기서 모세혈관처럼 빠져나오는 지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대학으로 돌아가고 법과 시민사회 속에서 안정을 누리는 삶을 살고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대학을 중퇴하고 안전한 시민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 우먼리브, 환경운동 등등으로 이제 이어져 나가게 되는 건데요. 우먼리브 운동은 사실은 이 사진은 1973년도에 찍은 사진이잖아요. 우생보호법 개정 반대를 하는 그런 점거 시위에서 쫓겨나서 앉아있는 뒷모습이에요. 워낙에 여성의 재생산권, 성적 결정권 이런 걸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분들이 태아가 가지고 있는 장애를 이유로 당시에는 중절이라고 불렀던 그런 수술을 허용하는 그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운동 또한 펼쳤지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보면 70년에 시작된 운동이고요. 전공투를 계승한 여러 운동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브라고 하는 거, 리버레이션의 앞글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바리케이트 안에서조차 존재했던 여성들에 대한 차별, 성적 대상화 이런 것들을 문제 삼고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등장한 운동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투의 유산을 전부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우먼리브는 함께 싸우고 있었지만 싸울 수 없었던 부분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전공투 운동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새로운 감각, 그런 감각들 덕분에 생겨난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가장 왼쪽에 보시면 그 다나카 미츠의 젊은 시절의 사진이에요. 그리고 우먼리브의 아지트인데요. 신주쿠에 있는 리브 신주쿠 센터. 몇 평 되지도 않는 되게 좁은 곳인데요. 여기 보면 어린아이들도 보이고 고양이도 보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평온한 삶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베스트셀러는 1970년에 200만 부가 팔린 책인데요. 소노 아야코라는 사람이 쓴 누구를 위해 사랑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에세이집인데요. 이렇게 많은 책이 당시에 팔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먼리브의 한 편에서 이 책의 어떤 한 문장을 보면 여자가 무능한 건 편한 거다. 여자가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게 왜 나쁘냐. 같은 하늘 아래 남자 여자가 이렇게 평온하게 있는데 이 삶을 나는 즐기고 누리고 싶다라는 되게 읽고 나면 편안해지는 그런 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팔렸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혼재해 있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성들의 생리라고 하는 게 사회 문제화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것은 기업의 생산성 논리와 운동권의 생산성 논리가 둘 다 생리를 문제 삼았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기업은 이제 생리휴가라고 하는 것을 72년 노동법 개혁을 하면서 조항을 삭제하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합적군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혁명 자금을 아끼기 위해서 여성들이 생리대 사는 것을 이제 못 사게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회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식을 죽이는 여자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특히 1970년에는 한 해만 해도 400건입니다. 이 자료는 73년에 대한 조사 자료이지요. 그래서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기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도쿄의 한정에서인데요. 이 사건의 대부분은 지진이나 침수 피해가 많은 빈곤지역, 가난한 집합주택, 핵가족에 한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고 싶은 여자가 자식을 죽이게 되는 상황에 이렇게 상황을 강요당했다라는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이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의 보도는 미친, 나쁜, 모성 파괴, 악령 이런 식의 이제 언론의 보도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언어들에도 한번 주목해 봤으면 하고요. 또 하나 굉장히 시사적인 사건인데요. 모나리자 스프레이 사건이라는 것이 1974년에 있습니다. 사건 일으킨 사람이 요네즈 토모코인데요. 다이도지 마사시와 동갑이에요. 48년생. 그리고 전공투를 거쳐서 우먼리브의 영향을 받았고 나중에 82년에 낙태법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운동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아마비를 앓고 있기 때문에 다리가 불편한 분이에요. 그런데 7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전시한다. 그런데 사람이 붐빌 것으로 예상되니 노인, 장애인, 아이를 데려오는 사람들은 일반 관람 시간에 오지 마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분개해서 가서 빨간 스프레이를 뿌리려다가 실패했지만 벌금형을 받았어요. 3,000엔을. 그리고 1인짜리를 3,000개 모아서 벌금을 냅니다. 이런 운동을 했던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뭐 잘 아시겠지만 1960년대 중반부터는 베트남의 군수기지였던 일본에 항공 수요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공항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산리즈카를 정부가 결정을 하고 66년에 결정을 하고 여기 살던 농민들을 이제 쫓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그 강제 수용에 반대하는 나리타 건설 공항 반대 운동을 펼치는데 산리즈카 투쟁이라고 부릅니다. 투쟁이 가장 격렬했던 시기에 여성 농민 오키 요네라는 분이 자기의 집이 강제 수용 당하는 날, 그러니까 행정 집행 당하는 장면이죠. 이때 자기의 몸을 이제 탈곡기에 묶고 이렇게 저항을 하셨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그 밖에도 다이도지 마사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폭탄을 설치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성찰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것은 그런 당시에 일본 인민과 소통할 수 있는 회로를 갖지 못했던,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 벗이 될 수 있거나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어떤 친구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말았는데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회로를 우리는 갖지 못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당시 우리로서는 그것이 일본 인민에 대한 좌절과 분노의 표현이었다. 그런데 그 동아시아 반일 무제한 전선이 활동했던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다 말씀을 못 드려도 이런 사건들까지를 포함해서 간헐적이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해 속에서 오늘의 토론을 조금 이어가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로 바로 좀 들어오면 영화 내내 여기서 계속해서 폭탄 테러와 뭐 이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발표되는 이 조직원들의 성명문 이런 것들을 보면 앞에서 심하정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이제 제국주의 본국의 일원으로서 가해자로서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굉장히 깊이 있게 담겨 있고, 전쟁 이후에 패전으로서 일본은 국가적인 책임 끝났다라고 생각하던 시기에 식민지와 그 이후에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같은 특수를 겪으면서 동아시아를 계속해서 차치함으로써 어떻게 일본 기업이 계속해서 신식민적 지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가라는 점을 주목하고 그 기업의 책임을 물으면서 이제 투쟁을 계속 했었던 거죠. 그것이 나 역시 가해자의 일원이고 억압자의 일원이다라는 인식을 통해서 이분들이 반일, 반제, 반전 운동에 나섰던 동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압받는 동아시아의 동지들과 연대하는 것이 이분들의 투쟁이었죠.
중간에 그 문세강 씨의 박정희 저격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전에 천황 암살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을 실패하고 문세강 씨의 저격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 여기에 연대하는 의미에서 미쓰비시 폭파 사건을 계획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동아시아 반일무장 전선의 운동 방식이었다면 에키타 유키코 씨가 마지막에 이 최후 진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게 된 것을 반성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본 밖에서 팔레스타인 투쟁과 연대하고 다른 투쟁의 현장들을 만나면서 억압자로서 나 자기 부정을 통해서 연대하겠다라는 인식이 어떻게 단순히 억압자가 아니라 나 역시도 이 관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재인식을 하고 그것이 또 다른 성찰로서 다른 운동 방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다이도 시치하루 씨가 자신은 이제 우러러보지 않는 관계를 만들고 싶었다. 그것을 자신의 여성운동 동지들처럼 에게 배운 대로 실천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에키타 유키코 씨가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아라이 마리코 씨가 이야기하는 내가 내 지역에서 탈핵과 탈원전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반일투쟁의 연장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지점에서 변화된 실천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과거를 성찰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그냥 자책이나 과거의 잘못 혹은 잘못된 경우 영웅담 이런 식으로 귀결되기가 쉬운데 저에게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투쟁이 단순히 자책이나 과거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관계를 만드는 변화된 실천으로 이어질 것인가 라는 성찰을 이분들이 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억압자 가해자이니 이것을 부정하겠다라는 인식에서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다시 계속해서 재정의하고 관계 속에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관계를 바꿔나가는 운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좀 중요하게 저에게 다가오는 지점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까 언급하셨던 이제 생명 여자들에게를 쓴 다나카 미스가 소개하고 있는 우먼 리브 운동에서 실천하고자 했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오늘의 자리가 여성의 눈으로 보는 동아시아 반일무장 전선인데 여기서 여성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단순히 영화에 등장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앞에 나와 있는 패널들이 여성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이런 성찰을 통한 투쟁 방식의 변화, 여기서 관계 속에서의 변화를 계속해서 실천으로 이어간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페미니즘 인식론이고 운동의 방식이라는 점에서 좀 중요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관계를 변화시키고 자기 인식을 통해서 관계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페미니즘적인 방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성들이 더 관계적이라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페미니즘이 주장을 하게 된 시작이 자기 자신을 재규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나 자신을 다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나는 타자로서 규정되었던 여성으로서 그것이 마치 여성이라는 본질적인 무언가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왔다라는 인식에서 그것이 정말 본질적인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성찰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더 진전시켜서 여성뿐이 아니라 억압받는 위치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이 스스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이기도 한 관계 속에서 관계 맺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재규정하고 관계를 다시 만들 것인가라는 것을 실천하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좀 발견하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것을 일본의 운동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한국의 이야기로 어떻게 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지 오늘 관객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은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연대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굉장히 되게 뜨겁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제 그때 민주화운동을 한편으로는 일본의 가해자, 한국은 피해자 이렇게 놓고 또 진행되어 왔던 운동이 한 축이 또 있었는데 사실은 한국 역시도 지금 엄청난 가해자이기도 위치에 있기도 하다는 점에서 지금 민주화운동을 거쳐온 지금의 한국이 그 운동을 어떻게 성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제도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약자들의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또 다시 한국이 가해자의 위치에 있는 위치로서의 한국을 다시 인식하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동아시아 연대를 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 난민과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관계로서 연대를 맺어갈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이야기로도 좀 더 이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영쌤께서 관계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구조라는 건 뭘까? 이제까지 우리가 제대로 관계 맺지 못했다면 그건 뭐 때문일까? 그럼 우리는 어떤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가면 될까?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 되게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나영쌤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신지영 선생님 얘기를 좀 들어본 다음에 여러분들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저께 감독님까지 포함해서 4명이 사전 모임을 갖고 그 사전 모임에서 저희들의 키워드는 여성, 관계, 가해자성과 자기부정을 어떻게 다시 얘기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어가는 현재의 문제로 이렇게 얘기가 됐고 지금 두 분이 그 지점을 굉장히 잘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의 의견은 절대로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 하나 중에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그렇지만 서로 공통의 어떤 장소를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무장전선을 만드는 과정부터 또 상영회를 하는 과정들 이제 계속 따라다니게 됐었는데 옆에 친구들이 있어서 근데 그 과정들 안에서 느꼈었던 건 그러면서 계속해서 변화했었던 또 만들어졌었던 관계들이었고 그 지금 오늘 오신 분들하고도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그럴 수 있을 거다. 그런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좋고요. 저는 이 영화를 지금 한 5-6번 이상 본 것 같아요. 근데 볼 때마다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저께 우리가 이것을 전면에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분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저도 엄청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일까? 근데 이 사실은 제일 영화의 첫 장면 사실은 가마가사키라는 일용 노동자들의 거리에서 그 사람들의 추모제를 지내면서 노래가 나오지요. 그러면서 이 영화가 시작되었었던 건 사실은 어떤 늙은 노동자의 이야기부터인데 거대한 놈들이 와서 내 동료들을 데려갔고 죽였고 그 원통함을 가슴 안에 안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식민 자본주의의 문제가 지금 다단계 하청으로 이름조차 붙여지지 않는 노동으로 이어지고 한국의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에 가서 다시 착취를 하고 하는 과정 안에서도 사실은 그 안에서 계속 이 영화가 보여주려고 했었던 거는 그렇게 해서 결코 연대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사이의 연대였다라고 한다면 사실 보이지 않는 노동이라는 거는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이라는 이름으로 다단계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형태들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이라는 말을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여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동자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부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부의 임금을 요구하는가? 주부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성의 권리를 요구하는가? 이 늑대들이 일본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장투쟁을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있는 자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서 있는 자리에 피가 얼마나 흥건할 수 있는가, 그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사실은 무장투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서 무장투쟁을 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민자의 위치일 수 있고 가진 자의 위치일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연대를 꿈꿨다는 거죠. 그것은 그 자리로부터 혹은 그 본성으로부터의 탈각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성을 가져왔고 어떤 의미에서 그 알제리 혁명 때 프란츠 파논이 한 얘기를 끌어오자면 벗었다가 다시 쓴 히잡과 같은 것인 거죠. 도구가 된 것. 우리에게 우리의 공통의 어떤 무기가 된 것. 이런 지점에서 이 영화에서 말하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의문,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되는가? 절대 안 되지요. 무언가를 죽여도 되는가? 사실은 그 지점에 대한 물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죽여야 했는가? 근데 아까 영화 사례 얘기도 나왔고 이 영화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문제는 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근데 벗어나려고 하지 않죠, 그 지점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장투쟁 이꼬르 살해나 폭력이 아니라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하라하라 도케라는 이 병사들의 독본에서도 나왔었는데 이 폭력이라는 것은 일종의 비환법 투쟁이라는 거예요. 제도로 돌아가는 투쟁이 아니라는 거죠. 여성이 되어서 여성의 권리를 요구하는 투쟁. 물론 어떤 순간으로서 중요할 수는 있지만 그런 투쟁이 아니라 제도화되거나 권리로 얘기되지 않은 지점에 대한 투쟁이어야 한다는 거. 그 지점이 무장투쟁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운동은 평화를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지점에서의 투쟁은 평화를 얘기할 수조차 없는 투쟁이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식민화의 문제로 얘기하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독립투쟁을 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다시 손에 무기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제도 밖으로 밀려나 있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도를 가지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제도 바뀌기 때문에. 근데 여성들의 위치는 어떠했는가? 제도에 바뀌면서 또 임금 노동조차 되지 않는 어떤 노동들에 종사하고 그리고 운동들 제일 처음에 심하정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전공투의 과정 안에서도 사실 밀려나 있었던 투쟁에서 밀려나 있고 일종의 공동체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볼란티어로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 근데 그런 자리에서는 사실은 이 비화법 투쟁이라는 거는 좀 더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했었던 얘기하고는 오늘은 한꺼풀을 더 얘기해야 한다. 중첩된 비화법화가 필요한 지점이 있다. 그런 지점을 여성으로 얘기할지 자연으로 얘기할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동에 참여하고 내 얘기를 하기까지도 한번 나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다시 내 자리에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꿈꿀 수 있는가 과연 그런 자리에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자리에서 두 번의 결심이 필요한 어떤 과정들에 있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비화법 투쟁이라는 건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화들이 보이고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새롭게 보이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노동자들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는 늑대들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여성이라고 딱 이렇게 얘기하기 그런 이름을 사실은 감독님은 처음에 생각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이름 붙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또 세 번째 봤을 때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늑대들이 이미 체포된 다음에 2년, 3년 혹은 내가 18살 때 우연히 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갑자기 그 사람들의 여동생이 됐었던 이런 사람들도 있고 혹은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종의 유사 가족들이 되었었던 관계들도 있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찾아서 갔었던 자전거길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관계들을 생각하게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보였었던 거는 이 영화에서 이번에 최근에 편집된 거에는 너무나 신기하게도 자연이랑 풀소리랑 노래 이런 아이들의 소리 이런 것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영화를 보고 생각하는 나의 눈 안에도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지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먼 얘기부터 관계까지 얘기를 좀 끌어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맺게 된 혹은 이 영화와 맺게 된 혹은 이 영화를 통해서 맺게 된 관계들 이것들이 우리를 오늘 다시 우리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에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또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떤 새로운 연대를 맺는 관계로 우리를 이렇게 좀 데려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문제를 한국의 상황으로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아까 심화정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1970년대 우먼리브 안에서도 보이지 않았었던 활동들 근데 에키타 유키코가 얘기하기를 자기의 안온한 대학생이라는 위치가 위안부라는 존재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반성들과 만나기도 되고요. 그런 과정들 안에서 어떻게 한국 안에 있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난민 여성들 이런 문제들과 같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안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하고 얘기를 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이제 의견이 많이 나오네요. 지금 지영 선생님 말씀하실 때 나온 질문이라서 지영 선생님이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진 자 중심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여성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여성이 소수자의 대표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스럽기도 하다. 다른 대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냐? 시영쌤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까 벗었다가 다시 쓴 히잡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로서 여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 영화 안에서 이 영화를 늑대들을 반일 동아시아 무장 전선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면 사실 대표하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늑대들은 공통의 이름이기는 했는데 그 동시에 어떤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나 혹은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누구를 대표한다거나 혹은 소수자의 누군가를 대표한다거나 하는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여성이라는 이름을 오늘 다시 쓴 히잡처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문제를 얘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노동, 계속해서 드러나지 않는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거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여성으로 귀결된다라거나 어떤 대표성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들이 얘기했었던 비합법 투쟁이 아니라 권리 투쟁이 될 수 있고 늑대들이 다시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누구의 고통이 더 큰가? 그리고 어떻게 그 고통들의 무게를 재거나 혹은 그 관계들이나 연대를 할 수 없는 방식들로 이 관계성을 사고하게 되는 것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 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어떤 분이 대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무장투쟁하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아시아에 대한 가해의 역사를 의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선생님들 얘기를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첫째, 일용직 노동자들 그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운동에 참가하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두 번째, 영화 속에 아리랑 노래가 나왔는데요. 이 운동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과 교류를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번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들과 교류를 했는가? 에키타 유키코도 잠깐 영화에 나오지만 70년대에 한국에 다녀갔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쉽게 그렇게 왕래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한국에 다녀갔다라는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을 지원하시는 분들, 지원위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분들 중에 이제 또 한 분은
히라노 료코라고 하는 분은 또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난민전분들을 또 오랫동안 지원해 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전선이라는 것이 그들이 만들었던 전선과 또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고 또 그 우리가 만들었던 전선으로 인해서 옥고를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다시 만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어떤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그 사건 당시에 뭐 교류를 했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고요. 그 노동의 문제가 제국의 문제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운동에 참가하게 됐는지 지용쌤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정갈부대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그때 참여했었던 이 늑대 부대에 참여했었던 것은 여러 선들이 있는데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공투에 참여했다가 이쪽으로 합류하는 그룹들이 있고요. 일용 노동자들의 마을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그 지원과 참여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갈 부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국과 식민지의 문제가 제국과 식민지의 노동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 영화는 깊이 사고하게 합니다. 중간중간에 나오면 어떤 계기로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그 계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왜 참여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일 동아시아 무장전선의 가장 중요한 비판 지점 그리고 왜 이들이 무엇을 폭파했는가를 보면 식민기업이었던 거죠. 식민지기에도 조선인과 중국인을 대만인들을 착취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신식민주의 안에서 동남아시아와 조선과 이런 것을 착취했고 또 여성들도 착취당했지요. 기생관광, 위안부라는 형태로. 그런 지점에서의 연결성들은 그들을 인식하고 있었고 영화 중간에 어디 본사지? 가서 막 그 일용 노동자들이 자기 임금 체불된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투쟁할 때 그때 조선인들 너네 식민지 시기에는 조선인들 착취했었잖아 라는 이야기 나오지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지점에서 아까 제가 우먼이부 얘기할 때 제일조선인 여성들에 대해서 깊이는 얘기하지만 이름이라도 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처럼 이 관계를 만약에 한국의 입장에서 조선의 입장에서 대만의 식민지를 겪었어 대만의 피식민자들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거죠. 똑같이 착취당했는가? 똑같은 상황에서 착취당하지 않았었던 거죠. 일본인 노동자들과 하층 노동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라이 마리코가 마지막에 동북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북지방도 오키나와도 홋카이도도 일종의 내부 식민지였지만 동북지방도 일종의 주변으로서 계속해서 착취당해 왔었던 지역 중에 하나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거기서 이제 가난한 농민들이 살 길을 찾아서 만주로 조선으로 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만났었던 그 사람들이 쉽게 연대할 수 있었을까? 그런 지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점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 분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관계성으로부터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서로의 관계를 새롭게 꿈꿀 수 있을까 그 지점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아시아 반일무장 전선이 식민 지배 국가이자 가해자였던 일본의 본국인으로서의 자기부정과 가해자 인식이라는 것을 공유하고 있었다면은 그 인식에서 이 정갈부대에 참여했던 일용 노동자들은 자신의 위치를 두 번 다시 생각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으로 인해서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자로서의 자기 위치와 그리고 이것이 일본이 기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신식민 지배를 동아시아에서 계속하고 있는 이상 우리의 해방도 없다라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투쟁에 나섰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공격 이후에 발행했던 커뮤니케 1호에 나왔던 그 문장들 우리는 항일 빨치산 의용군 정갈이다. 가시마 건설은 식민지 인민의 생피를 빨아먹고 송장을 뜯어먹으며 얻은 모든 자산을 포기하라. 이것은 이 공격을 감행한 노동자들로서
아시아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해방에 대한 투쟁이었다는 점에서 점을 좀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사실 이렇게 두 번 자신의 위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현장들이 사실은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뭐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또 났어요. 그 4대강 건설 막 한참 할 때 4대강 건설에 굉장히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참여를 해서 막 흙을 계속 날르는 이런 일을 했는데 어쨌든 이 건설 노동자분들에게는 4대강 건설이 너무 중요한 생계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분들하고 환경운동을 하는 분들이 몇 차례 만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환경운동에서 4대강 건설을 막는 것을 마치 건설 노동자들의 생계를 가로막는 것처럼 인식될 수도 있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이 건설 노동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은 이것이 단순히 환경과 노동, 환경 대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 4대강 건설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이 노동자들에게 다시 한번 불공정한 임금과 착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지 않음으로써 무엇을 또 유지시킬 수 있는 게 되는 것인지 이런 성찰을 하게 되는 계기들이 있었고 그것이 건설 노동자들에게도 있었고 발전 노동자들에게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도 좀 여러 차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오늘 토론 시간이 좀 많이 주어지지 못해서 방역 문제로 저희가 4시 10분에 이 자리에서 다 떠나야 해요. 7분밖에 남지 않았고 그래서 약 1분씩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새로 나온 질문들을 답하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그 뭐 여성 시민으로서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삶의 태도를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습득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보도가 됐냐? 이런 질문 하셨는데요. 한국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가 되었는데 이상하게 보도가 된 거죠. 반공이라고 하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서 해석이 됐고 그리고 전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대의 움직임 당연히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되었다라는 거 당시 신문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국 시민으로서 여성으로서 제국주의 어떻게 저항을 해야 되냐.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시민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면서도 시민이고 싶지 않은 어떤 마음속에서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관계라고 하는 거는 시민 속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제가 이 영화 작업 이후에 공론장을 쫓아다니면서 만날 수 있었던 가장 소중한 만남과 상영의 하나의 에피소드를 전해드리고 저는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감독과 홋카이도에 갔을 때 일인데요. 홋카이도는 그 침략이라고 하는 것을 은폐당하면서 개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잖아요. 거기에 아직도 그 아이누식의 의례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을이고요. 행정의 도움 같은 행정이 가닿지 않는 곳이에요. 버스도 없고 차가 없으면 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곳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원래 가족이 아닌데도 중증 정신장애를 앓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그 안에 살고 계셨고 아이 때부터 그래서 20년 이상 지내고 계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조그만 상영회를 거기서 했는데 조그만 마루 거실에서 거기에 그 여성 샤먼인 분이 계셨고요. 그분이 피가 통하지 않은 아이들 키웠던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도 와 있었고요. 그리고 막 동물들도 막 왔다 갔다 드나들고 한국에서 온 이방인들도 있고 도쿄에서 온 이방인들도 있고 다 같이 영화를 보고 그 아라이 토모코상이 말씀하셨던 내가 딸을 잃고 또 하나 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렇지만 내가 새로운 어떤 가족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 새로운 어떤 관계 속에서 새로운 친족을 맞아들이게 되었구나라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의 다이도지 마사시도 그곳을 거쳐갔다고 했어요. 홋카이도에. 그리고 홋카이도 출신의 그 늑대들이 있잖아요. 3명이나 있고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거기서 봤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국민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말단의 조직이라고 저는 말을 하는데 가족이라는 것마저 해체하는
그런 힘을 가진 유대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하나의 제국에 저항하는 여성 시민으로서의 마음가짐이라면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질문으로 이제 그 당시에 많은 가격 투쟁을 전수를 했던 이제 분들이 나중에 이제 휴머니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많이 보이는 것 같다. 혹시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한 답변은 또 신정 쌤이 해주실 거라고 믿고. 근데 저는 이 변화를 단순히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휴머니즘이라기보다는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과거에는 내가 억압자로서 억압자 일원으로서 이 자신을 부수는 운동으로서 과격하게 보이는 투쟁의 전술로서 실천이 됐다면 그것이 누군가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다른 인민들을 해방시켜주는 투쟁이 아니라 나 자신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휴머니즘과는 다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러러보지 않는 관계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키워드라고 생각하고요. 우러러보지 않는 관계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실천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방식이 아라이 마이쿠시가 하고 있는 탈원전 운동이기도 하고 저는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도 이 탈핵탈 원전 운동이 이 마리코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탈핵탈 원전 운동이 일본에서 반일 운동이기도 하다면 한국에서는 반한 운동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산업의 과정 안에 정말 모든 착취가 다 담겨 있고 자연과 여성과 일용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들의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한 착취가 담겨 있고 동아시아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원전 산업의 영향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투쟁을 다시 성찰을 통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 이 점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휴머니즘이라는 것으로 왜 무장투쟁이 기혈되지 않는 방식이 가능하냐 그런 예가 있느냐 국가폭력을 몸 안에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투쟁의 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엇일까? 그게 비합 투쟁으로서의 무장투쟁이자 새로운 관계에 대한 고민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왜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지점을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발달장애인을 가진 어머니들이 그 동반 자살을 하는 상황이 한 3번 정도 한국에서 이슈가 됐고요. 팬데믹 상황 안에서. 그리고 탈원전 지금 얘기하셨지만 저희에게 실질적으로 지금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인간이 아닌 것, 그러니까 휴머니즘이라는 게 만약에 인간에게만 이야기되는 것이었지만 그것으로 귀결되지 않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과 저희가 지금 만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휴머니즘으로 귀결되는 게 왜 문제냐라고 하면은 그런 지점이 있는 거죠. 원래 있었던 주어진 역할과 주어져 있는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임금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이 공장을 계속 돌려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이 공장을 돌리면 환경이 오염돼. 그럼 나는 환경운동을 하면서 노동운동을 할 수 없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탈원전 운동을 하는데 여성과 아이는 더 빨리 피난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장애아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애는 나쁜 것이냐? 이런 정상과 인간이라는 기준이 서로의 운동들을 막 갈라놓는다는 거죠. 저희가 오늘 여성이라는 키워드를 얘기하면서 일부러 전면화하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그런 지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폭력을 몸 안에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자신들이 이 폭력이라는 것을 다른 의미로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자기결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주체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몇 번의 자기 결심 혹은 변화가 필요한 거죠. 동시적인 변화. 그런 관계들을 같이 모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모두 떠나야 하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논의를 심화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이어지는 논의에 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